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허영란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제가 구술사와 지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조 발표를 부탁받았는데요. 그 자료집에 보니까 새로운 지역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새롭지는 못하고요. 약간 새롭게 한번 접근해보자, 발상을 바꿔보자 하는 또는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구술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오랄 스토리라고 보통 영어를 구술사로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 또 여러 그 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랄 히스토리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도 구술사가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질적인 여러 가지 그 심층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역사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일 텐데요. 생각해 보시면 역사는 과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술사라는 것이 약간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려면 생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존에 있는 개인이 경험한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학계에서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가까운 과거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역사의 경험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사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구술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기록을 독점한 사람들 또는 어떤 자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행위자들의 기억이나 또는 어떤 삶이라는 게 비가시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술사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사료가 편중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이해도 편중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럼 사료가 남겨지지 않은 편중되어 있는 소외된 그런 역사를 어떻게 역사의 서술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방법으로 구술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구술 인터뷰 방법이 시작된 것은 80년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90년대 중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제도화되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이제 가시화된 건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학계는 구술사를 역사연구 방법론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다루는 과거는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쉽게 변화하거나 어떤 주관적인 기술이라든지 주관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마음대로 바뀌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역사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신중하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술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제로 생존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구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계의 신중함에 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역사 쓰기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오늘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이 구술사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시고 문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영어로 썼는데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할 때는 공공역사 내지는 공중역사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제가 영어로 써왔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접하고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퍼블릭 히스토리 영역에서는 구술사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우리 오늘 학술회의 제목이 지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역사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식이 뭔가를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방사라고 그동안에 불러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좀 뒤집힌 건데 그 서구에서 사용하는 어법을 한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랄까 기존의 어떤 인식 체계가 이제 뒤섞이면서 혼란이 좀 있는 건데 그 영어권에서는 로컬 히스토리와 리저널 히스토리를 씁니다. 이게 두 개 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지방사로도 번역되고 지역사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에 유엔 초기에 제출되었던 그 역사 교과서, 역사 교육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교과서의 목적은 어떻게 여러 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칠 거냐, 자기 역사를, 이런 문제인데 기존의 역사가 지나치게 그 자국 중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국가 자국 중심뿐만이 아니라 지방이라든가 국가 지역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로컬, 내셔널, 리저널, 글로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들의 역사를 적절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용리에서 보시면 로컬이라는 거는 국가 안에 있는 작은 지방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국가를 넘어서는 영역에 리저널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 있다 이런 인식을 일반적으로 이런 용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한국에서 이런 식의 접근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로컬과 리저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편의적으로 로컬 히스토리는 지방사, 리저널 히스토리는 지역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왔고 그것의 영향을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안에 있는 작은 지역에 관한 거는 지방사고 국가를 넘어서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특히 로컬 히스토리는 주로 행정구역,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역사, 뭐 소사구의 역사 이런 거는 지방사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정구역으로 다 갇히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컨대 통원, 시장권이라든지 문화권이라든지 뭐 동해안, 서해안 이런 문화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중적이고 좀 문화적인 공간 범주를 로컬 히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지방사로 주로 번역을 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리저널 히스토리는 서구의 용례에 따르면은 동아시아라든지 환동해라든지 좀 탈지방적이고 초국가적인 그런 영역을 이른바 이제 요새 이걸 트랜스내셔널이라고 그러는데 국경을 초월하거나 넘어서는 어떤 영역 감각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사용해 왔고 근데 실제로 서구에서 로컬이나 리저널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가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서구에서는 그게 중앙의 통치대사 이게 지방이죠. 또는 시골 이런 걸 가리키는 지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자기 고유한 내용을 갖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로컬이든 리전이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 그걸 가져오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로컬 히스토리는 지방사, 리저널 히스토리는 지역사 이런 식의 용례를 좀 더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적인 지방 이해의 관행이 결합해가지고 로컬을 지방사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한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제한된 의미를 좀 벗어나려면 로컬이든 리저널이든 지역사로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에서 지방과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서울, 중앙이라는 말과 같이 짝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나 수도와 비교되는 지방 또는 시골, 지방에 가냐, 시골에 가냐 거의 비슷하게 쓰죠. 그런 식의 의미가 주로 한국에서는 투용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지방에는요. 근데 사실 서구에서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시골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구가 갖고 있는 그 지방 분권의 전통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향토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로컬이 상대적으로 좀 자립적인 어떤 지역, 현지 이런 말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지방이라는 게 그냥 서울에 대비되는 시골, 지방 이런 의미라면 서구 언어로 로컬이라고 하는 건 훨씬 복합적인 의미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인 강한 정부가 있어가지고 딱 통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분권적인 상당히 독립적인 문화권 이런 것들도 로컬이라고 불러왔던 것인데 한국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의의 지역, 리전이라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구의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로컬을 그냥 지방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 히스토리 또는 지방의 역사, 지역의 역사라는 게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로컬의 역사가 중앙에 좀 종속되거나 자율성이 굉장히 취약한 통치 대상으로서의 지방사로 좀 단순화되어 버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로컬 히스토리를 지방사로 그냥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지방사라고 하는 그 역사 안에서는 서울의 통치를 받는, 서울의 지배를 받는 또는 시골의 이런 지방이라고 하는 중앙 중심적인 이미지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방 대신에 지역 하자 보니까 리저널이 있잖아. 리저널은 지역인데 그럼 로컬도 지역이라고 해야 돼. 이런 이제 토론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도저히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럼 로컬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서구의 로컬이 갖고 있는 그런 다층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컬 히스토리 내지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로컬리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로컬리티라는 말이 왜 유행하게 됐냐면 지방이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복합성을 지역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의 리전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다 피하기 위해서 로컬리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맥락상으로는. 그러나 저는 뭐 로컬리티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지역사라고 부르고 그런 의미를 채워나가자. 그런 중층적인 의미를,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제가 새로운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방에 대한 고민이 왜 우리가 이렇게 깊어졌느냐. 지나치게 한국의 역사가 중앙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이 너무 분명하고요. 역사서사에서. 그래서 그냥 사실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교과서에 계속 서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역사라는 건 어쩌면 서울에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앙 중심의 역사가 아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내지는 지방민이 역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거의. 등장하더라도 서울의 관점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권력이 서울 내지는 국가 중심으로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그때 우리가 이제 지방에 대한 역사를 지방사라고 부를 텐데 이 지방사가 계속 중앙 중심주의를 재생하는 거예요. 서울의 관점에서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1990년대부터 한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역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역사 지식을 너무 중앙이나 국가 중심으로 계속 만들고 통제하고 있고, 마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역사가 지배층의 승리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중앙의 역사가 과거를 독점하는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의한 역사가. 그래서 이런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이 국가의 통치 대상인 지방,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거는 중앙의 통치 대상으로만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특정한 지역, 장소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지역이 총체적으로 그냥 단순한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주체들,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살고 있고 여러 층위의 문화적인 다양성, 혼종성, 다층적인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역사에 서술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중시되는 사건, 국가적으로 중시되는 사건 중심으로 역사서사가 구성되고 국가와 중앙의 시선은 그게 신화화되는 거죠. 신화화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시 된다. 절대적으로. 그것과 대비되는 지방은 타자로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이 수동적인 통치 대상으로 이제 좀 탈맥락화되고 고립된, 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은 통치 대상이거나 아니면 향토로서 이상화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도 없는. 그러면 향토라는 건 뭐냐? 비역사적인 장소죠. 고향.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룰 거냐 하는 게 큰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되었었는데 90년대에 제가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셨던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12.6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12.6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70년대, 70년대 체제가 끝나고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 지역에 계시면 우리는 모르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마을에서는 그 일이 별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살듯이 살았고 오히려 그 마을에서 중요한 거는 이장님이 그때 또는 동계 마을의 어떤 공동자산이 어떻게 되고 이게 훨씬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이 어떤 식으로 지역의 구조를 바꿨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항상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저 중요한 중앙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중요한 거 이런 식의 관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재생산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역사 서사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지방 내지는 지역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요. 제가 아까 지방이 소외돼 왔지만 지방이 서술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서술되었냐면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지방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학 농민 전쟁 같은 경우에 그건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벌어진 장소는 지방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서술하거나 3.1운동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3.1운동도 들어가 보면 그 마을의 역사나 권력 구조나 그 마을의 어떤 문화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주목되지 않고 그냥 3.1운동이 일어났어. 전 민족적 항일운동으로서의 3.1운동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서술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3.1운동에는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그냥 단순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6.25 전쟁 하면 그건 한국사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분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냉전체제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인천에서 경험한 3.1 한국전쟁과 서울에서 경험한 한국전쟁과 제가 울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경험한 3.1 한국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서적인 사건으로서는 1950년 남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휴전이 됐어 라고 그냥 기술이 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경험되거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미친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경험이라는 거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으로 이제 좀 다루어져 왔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에. 그러니까 국가사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냥 장소 배후 뭐 이렇게 다루어져 왔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향토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자립적이고 충족적인 어떤 장소인 거예요. 외부와 관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아주 자기 충족적이고 자립적인 장소로 그러니까 지역 향토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증적인 복원과 관련된 소재라면 무엇이든지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맥락에 안 맞는 해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좀 선양하고 그 지역의 의미를 가치를 막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애양심의 대상으로 절대화되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중앙 중심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정체성이 애국심, 국가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라면 이런 향토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에게 키워주고 싶은 건 애향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하나로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어떻게 지역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새로운 이제 지역사라는 용어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역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이랄까 중청적인 성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장소, 인천이라는 장소는 그거는 인천광역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동네가 될 수도 어떤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장소는 세계와 국가와 지방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같이 만나는 탄력적인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중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게 지역사에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세계의 시간, 그 다음에 지역의 시간, 개인의 시간들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우리가 그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섞이는 걸 혼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지역이야말로 정말 하이브리드한 문화의 공간이고 역사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로컬이나 리전을 다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구역만으로는 고정되지 않는 거겠죠. 지금 인천광역시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이제 조선시대의 인천의 공간의 범위랑 또는 고대 또는 지금 현재 공간의 범위가 좀 다른데 최근에 역사서사가 이제 그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방 분권화되면서 막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역사 범위를 자꾸 정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의 역사 이렇게 되지만 실은 그것도 유동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고정되지는 않는 공간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상정할 필요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인천은 어디냐? 어디가 인천이냐? 기존의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어디고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한국전쟁에서 인천은 어떤 곳이냐? 또는 어떤 개항기 때 인천 제물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안에 따라서 재구성될 수 있는 좀 이게 우리가 인식론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성하는 거예요.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왜냐하면 개항이라는 사건에서 인천은 여기가 인천이고 한국전쟁에서 인천은 여기가 인천이고 또는 어떤 공업화의 과정, 산업화의 과정 또는 물류의 과정에서 인천이라는 것은 이곳이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결국은 인천을 구성해낸다는 건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공간은 굉장히 다르게 구성되고 설정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새로운 지역사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천광역시라는 딱 고정된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인천사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정구역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행정구역을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전쟁 때 굉장히 많이 황해도 분들이 인천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는 황해도도 인천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의 그 피난의 역사, 이런 이주의 역사에서는 인천광역시만 다루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역사는 사건에 따라 맥락에 따라 되게 탄력적으로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의 인식론적 공간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보면 한국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 피난민의 관점 이런 여러 관점에 따라서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다원적인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공간도 다원적으로 설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좀 반대로 지역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지역사라는 게 한국사에서 그동안 사용되는 용어이긴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방사라는 걸 비판하는 관점에서 지역사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지역사라는 말이 한국사에서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사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역사 교육에서도 지역사 이런 말을 쓰긴 썼었는데 그때 주로 역사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은 상호 교류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역사가 지나치게 실체적으로 과거를 다루었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딱 정해진 과거의 사건, 장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화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소프트 파워 이런 걸 강조하면서 역사를 문화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역사 교육에서는 지역사라는 말을 쓰시긴 쓰시는데 주로 교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씁니다. 교류. 어떤 이질적인 문화가 어떻게 교류되었나. 이런 식으로 지역사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어식 어법에 따라서 지역이라고 하는 게 계층적으로 설정된 구조에서 이제 동아시아사, 동북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지역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에서 지역사, 오늘 우리 이제 학술회의 제목에서 말하는 지역사라는 건 어떤 지역사냐면 다양한 대중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장소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사라는 말을 써야 된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새로운 지역사라고
지역사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새로운 지역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지방사를 좀 반성하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기를 이해해왔다. 그래서 지방 또는 지역을 중층적이고 좀 탄력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 그게 다양한 집단, 다양한 개인의 경험, 그 사람들의 신념, 세계관, 네트워크, 생활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좀 상상하자는 것이고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생각할 건 한국에서 지역을 이해할 때 지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아주 중앙집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역사라고 하는 게 지방으로서의 특징을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중앙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물포가 개항장으로 선택된 것 자체가 제물포 주민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 그것도 대한제국 정부가 그럼 조선 왕조가 결정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호 일본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게 결정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지정학적인 특징도 있고 지경학적인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제물포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한 것처럼 지방성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국가의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역사 서술의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역사적 장소로서의 지역을 좀 새롭게 바라보자. 이랬을 때 좀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기존의 역사가 지나치게 생각해 보시면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배려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일어난 각 지역에서의 특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층적인 의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당연히 지역이라는 건 장소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지역사를 기존에 좀 자기를 소외시키는 지방사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사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 장소는 그러면 그런 다층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체를 새롭게 발굴을 하는 거죠. 기존의 주체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통치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국가적인 사건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 주체가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새로운 지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장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그 사건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라든지 그들의 대응,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역사로 끌어들이자. 그런 의미에서 그 주민들의 실천이 축적되어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 지역을 좀 재인식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과거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기가 위치성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그들의 어떤 그 인식,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 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술사와 지역사의 만남이라는 게 뭐냐? 제가 구술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체, 역사의 주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재발견하는 것이 구술사라고 한다면 지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장소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난 현장으로서 장소를 재발견하고 이 구술사와 지역사가 만나서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장소의 이야기가 모일 때 새로운 역사 서사가 나오고 그때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그걸 쓰는 사람들, 그 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역사 서사가 가능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역사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사실 학생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로 대표되는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사적 관점을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구술사와 만날 때, 그러니까 구술사가 유일하게 지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또 구술사가 할 수 있는 게 지역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개가 만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서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마 오늘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여러 인천에 계신 분들의 작업이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